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의 술과 여자와 같이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한량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언제나 술과 기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공부와 학문보다는 유흥을 더 즐기며 사고만 치고 다니는 그의 일상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한량 양반은 오늘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를 본 부모님은 얼굴을 찌푸리며 침묵 속에서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어쩌면 좋단 말이냐? 매일 밤 취해 집에 돌아오는 게 자랑인 것이냐?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며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다니!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후위를 도모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이냐? 한량 양반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여유롭고 자유롭기만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이리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어찌하여 사대부에 글 공부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너를 이렇게 두고 볼 수 없다. 동쪽 오천의 원님 자리를 마련해놨다. 가서 그곳에서 제대로 배우고 오거라. 그들은 그를 오천의 원님으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한량 양반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유랑을 즐기고 자유로운 삶을 선호하는 그의 성격에는 오천으로 떠나는 일이 오히려 반가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더 큰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다음날 곧장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천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오천으로 가는 길, 한량 양반은 주막과 마을을 지날 때마다 술을 마시고 자연 경관을 즐기며 지나치는 여인들에게 추파를 던지며 신나게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길가에 펼쳐진 푸르른 산과 맑은 강물은 그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었고 그는 매 순간 그 자체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여인에게 말하며 가벼운 웃음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자유로움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밤도 아닌데 별이 빛나다니 내 살아있길 참으로 잘하였소? 이러한 추파를 들은 여인들도 그의 행동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가 봐도 잘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훈훈한 외모와 여유로운 태도는 여인들의 마음을 자연스레 사로잡았고 그는 농담을 던질 때마다 그들이 웃으며 반응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 그의 매력은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그에게 보내는 관심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강렬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어느덧 오천으로 가기 위한 넓은 강을 마주했습니다.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배를 몰고 있는 뱃사공을 발견했습니다. 양반은 손을 들며 뱃사공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 이보시오. 내 강을 건너야 하니 좀 도와주시게나? 뱃사공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고 고요하게 배를 몰아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다가오는 뱃사공의 모습을 보니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여인은 아주 백옥처럼 하얗고 어여쁜 처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고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설렘을 느꼈습니다. 뱃사공이 다가와 양반을 태운 배가 조용히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오른 양반은 잠시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의 차기 오천 원님이자 양반님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여인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자네 배에 올라타니 기분이 참 좋군. 이리도 좋은 날에 아리따운 처자의 배 위에 있으니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구려? 뱃사공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니 다행이네요.
양반님은 눈을 반짝이며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처자 남편의 성씨를 물어봐도 되겠소? 뱃사공 여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혼례도 올리지 못한 처녀한테 도대체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나으리? 양반님은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실례했소. 그렇다면 자네의 얼굴이 참으로 하얗고 고우니 백시성을 가진 서방은 어떻겠소?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성이 백시라도 된답니까? 백시라니 왜 그렇습니까? 양반님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가 아닌 100명의 서방이 자네를 챙겨주니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소? 그러자 여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백서방이라면 저도 이제 더 이상 사공일을 안 해도 되겠네요, 나으리. 나으리는 뭐 하는 분이시길래 하찮은 여인에게 이리 농을 던지시는 것이오? 어찌 그대를 하찮다고 하시는 것이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대 덕분에 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으니 참으로 좋구려? 나는 오천의 원님으로 발령받아 가고 있었소. 물길이에서는 그대가 나의 목숨줄을 가지고 있으니 부디 잘 부탁하겠소. 처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멈추어 양반님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으리 나이도 있어 보이시는데 오천원님의 마님도 참으로 안 됐습니다. 총각이었던 양반님은 처녀의 말을 듣고는 얼굴이 빨개지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총각이 나한테 무슨 말이오? 그리고 내 아내가 참으로 안 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러자 여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천원님의 미래 마님께서는 참으로 안 되셨고 말고요. 저야 원님께서 말해주신 백서방 덕분에 편히 살 수 있겠지만 하나 둘도 아닌 오천의 원님을 모시려면 마님의 하루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양반님은 여인의 재치에 깜짝 놀라며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여태껏 만나온 어떠한 여인도 그녀처럼 기민하고 당차게 응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입을 다시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미소와 장난스러운 태도는 그동안 그가 고백하거나 추파를 던져온 다른 여인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양반님이 던진 농담을 받아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를 놀리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술과 여자를 즐기며 주위를 돌던 양반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이 여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양반님은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여인을 바라보다가 뻘쭘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만큼이나 더 가야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오? 그의 말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시도였지만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조금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나으리. 편히 앉아 계시죠. 이윽고 배가 건너편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양반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뱃사공 여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소.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소. 여인은 고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양반님이 배에서 내리려는 순간 그녀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잘 가시오, 아들님아. 나도 즐거웠소이다. 양반님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니,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여인은 재치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배에서 나왔으니 이제부터는 나으리가 내 배에서 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양반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정말 농으로는 처자를 이길 방법이 없구려? 그녀의 재치와 당돌함에 완전히 매료된 그는 강을 건너는 동안 느꼈던 감정이 더욱 깊어짐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만났던 여인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강가에 서서 배를 돌리려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가갔습니다. 처자, 참으로 기운 좋고 매력적인 사람이구려. 이런 인연도 흔치 않은데 혹여 나와 함께 오늘 밤 근처 주막에서 술 한잔 나누며 이야기나 더 할 수 있겠소?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양반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참으로 솔직하시군요. 하지만 미천한 제가 어찌 나으리 같이 귀한 분과 술잔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뱃사공은 그저 강을 건너는 일에 충실할 따름입니다. 양반님은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대답에 더욱 끌렸습니다. 아니, 그리 말하지 마시오. 오늘의 인연이 너무도 아깝소. 강을 건너게 해준 은혜도 갚고 무엇보다도 처자와 나누는 대화가 정말로 흥미로웠소. 함께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기쁨일 테니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시오. 그녀는 양반님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숨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원체 나으리같이 여자를 밝히는 바람둥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반님은 처자의 단호한 대답에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한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 말하지 마시오. 나는 원체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오. 달, 해, 별, 바람 같은 것들. 그 중에서도 그대와 같은 꽃을 제일 좋아하오. 처자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놀란 표정으로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어쩐지 따뜻하면서도 은근히 경계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으리처럼 바람 같은 사내들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랍니까? 그저 나와 같은 여인들을 하룻밤 즐거움으로 삼으시려는 것은 아닙니까? 양반님은 처자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며 답했습니다. 하룻밤 즐거움도 사랑이랑 다르게 없소. 원체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소. 사랑도 내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요. 오해하지 마시오. 그렇다고 내가 꽃을 닮은 그대에게 사랑을 하자는 것은 아니오. 처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늦어 더 이상 강을 건널 사람은 올 것 같지 않으니 나으리께 시간만 내어주는 것이지 마음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함께 가도록 하지요. 양반님은 여인의 말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감사하오, 처자. 그들은 함께 주막을 향해 걸음을 옮겼고 어둑해져 가는 강가에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고즈넉히 흔들리는 물결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주막으로 향하는 길, 양반님은 여인과 나란히 걸으며 그녀를 힐끗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이 산과 들을 붉게 물들이고 그녀의 옅은 미소와 맑은 눈빛은 더욱 더 따스한 색으로 빛나는 듯 보였습니다. 양반님은 그 모습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 아름답구려. 그대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말이오. 여인은 양반님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살짝 돌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길이 짧게 느껴지는 건 나으리의 기분 탓이지요. 길은 늘 그 자리에 있으니 말입니다. 양반님은 그녀의 농담 섞인 대답에 미소를 짓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처자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너무나 짧게 느껴져 그렇소이다. 이 길이 더 길었으면 좋겠구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길이야 늘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 나으리와 함께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건 제 선택에 달려 있으니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양반님은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처자, 참으로 매력적이구려? 이 선택이 오늘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듯하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고 두 사람은 웃음 속에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저무는 노을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웠고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지는 듯 경쾌하게 이어졌습니다. 주막에서 술잔을 나누며 여인은 장난스런 표정을 지으며 양반님에게 물었습니다. 사내의 행동과 입이 이리도 가벼우니 어찌한 고을에 원님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도 안 봐도 가벼울 게 뻔할 텐데 어찌 여인을 품어봤자 여인이 곁에 머물기나 하겠습니까? 양반님은 여인의 말에 잠시 웃음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처자의 말처럼 입이 가볍다면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오. 그대처럼 똑똑하고 재치 있는 여인과는 말로만이라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 어찌 그걸 못할 일이겠소.
하지만 처녀의 말하지 못하는 입은 참으로 무겁겠소. 양반님은 여인의 농담에 지지 않고 받아치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잠시 뒤 여인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양반님의 농담이 수치스러울 만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나으리. 그래도 제 입을 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한없이 가벼운 나으리는 아니실 것이옵니다. 여인은 양반님의 짓궂은 농담을 다시 한번 받아쳤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양반님을 향한 조롱과 동시에 그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관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양반님은 그녀의 의미를 파악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처자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그리도 무거운 입은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인은 지지 않고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철벽 요새와 같이 단단히 닫힌 문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사내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지요. 그러자 양반님은 다시 한번 더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철벽 요새의 무거운 문도 성의를 담으면 결국 열리기 마련이니 내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해 보겠소.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양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술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처자 시간 내주어 참으로 즐거웠소. 내 짓궂은 농담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잘 받아주어 참으로 고맙소. 그런데 이곳에서 오천까지 가는 길이 꽤 멀고 험하다고 하던데 혹시 처자는 그 길을 잘 아시오? 그러자 처자도 진지한 양반님의 표정에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잘 알다마다요. 참으로 잘 됐소. 그러면 내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소? 처자는 술잔을 손에 들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으리께서 이토록 진지하게 부탁하시니 한번 들어는 봐야겠습니다. 혹 어떤 부탁이신지요? 양반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길을 떠나야 하는데 이 강가에서 만난 당신과의 인연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소. 오천까지 나와 동행해 주실 수 있겠소? 처자는 양반님의 요청에 잠시 멈칫하며 눈빛을 피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양반님께서 제게 이리도 정중히 부탁하시니 거절하기가 쉽지 않군요. 하지만 제가 어찌 오천까지 나으리와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이곳을 떠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양반님은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니 그대도 잠시 일을 쉬고 마실을 나간다 생각하시면 어떻소? 나으리, 유랑도 좋지만 똑똑한 나으리께서 그 길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앞으로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쩐단 말입니까? 그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는 신용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내 오천으로 가다 길을 잃어 한양에 계신 부모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죽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단 말입니까? 내 무덤의 비석에 나룻배 처자가 나의 동행을 거절하여 길을 잃고 굴러 떨어져 이 자리에 죽었다라고 새겨주신다면 더 이상 부탁하지 않고 내 포기하겠소. 처자는 그의 능청스러운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 이리도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양반님은 처자의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처자께 무리한 부탁을 하였구려. 내가 잠시 흥분하여 경솔했던 것 같소. 미안하오. 더는 말하지 않겠소. 처자는 양반님이 바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양반님을 나무랐습니다. 어찌 사내가 이리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까? 진심이라면 더 확고하게 말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의를 다해 철벽 요새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하시더니 그것도 그저 농이셨던 것이옵니까? 양반님은 처자의 꾸지람에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더욱더 그녀의 당찬 태도에 끌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자, 그대의 말이 옳소. 내가 그동안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소. 그대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 나는 그 시간 동안 그대를 더욱 존중하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싶소. 부탁드리오.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더 알아가게 해주시오. 나으리께서 이제서야 진심을 보여주시니 부탁을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졌네요.
여기서 오천까지는 그리 멀지 않으니 요청하신 대로 길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아침 주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처자의 말을 들은 양반님은 잠시 굳었던 표정에서 입이 귀에 걸린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고맙소. 오늘따라 밤하늘이 더 아름답지 않소? 오늘 밤은 설레서 잠을 못 이루겠구려. 그만 좀 하시지요. 남녀가 유별하니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나으리. 처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부끄러워하면서 양반님에게 인사를 드리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양반님은 처자가 돌아간 뒤에도 혼자 남아 밤하늘을 보며 설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막 앞에서 양반님은 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슬이 맺힌 풀밭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서서히 아침의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느덧 처자는 양반님과 약속한 시간에 주막 앞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차림새에 머리를 깔끔하게 묶어 간편하면서도 단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자는 묘한 미소를 머금고 양반님에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준비는 되셨습니까? 양반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헤어진 순간부터 그대를 기다리느라 힘들었소. 그렇게 만나자마자 농담을 건네는 양반님과 처자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반님은 여유롭게 들판을 거닐다가 처자에게 농담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시오. 이 드넓은 들판에 한 송이의 꽃이 내 앞에 서 있으니 참으로 아름답소. 언젠가는 눈과 마음으로만 간직할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할 도구가 생기지 않겠소? 그런 세상이 오면 참 좋겠구려? 양반님의 목소리에는 낭만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처자는 그의 농담에 잠시 웃음 짓다가 궁금한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양반댁 자제분이 이런 작은 고을로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녀는 양반님의 매사 장난스러운 농담 뒤에 감춰진 진지한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양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며 답했습니다. 말했다시피 내 원체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 한양에선 놀기만 좋아하는 한량으로 지내왔소. 그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할 뿐이었지만 술과 여자와 같이 아름다운 것들만 취하는 한량 같은 아들놈을 좋아할 부모님이 세상천지 어디 있겠소?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처자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습니다. 네, 더 이상 부모님에게 불효를 저지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지만 결국 처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그건 참으로 잘한 선택이 되었소.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내 그림을 그리는 것에도 소질이 있소. 마을에 도착하면 내 그대의 아리따운 얼굴을 그려주겠소. 처자는 양반님의 말에 조금 부끄러워하며 볼을 붉히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런 후 그러한 부끄러움을 티내지 않으려는 듯 양반님께 성을 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제 얼굴을 그려서 어디에 쓰라고 그리 그려주신다는 겁니까? 갈 길이 멉니다. 얼른 가시지요. 처자는 손끝을 약간 떨며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내를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처녀였기에 양반님의 그러한 달콤한 말은 처자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충분한 듯 보였습니다. 양반님은 그런 처자의 모습을 보며 살짝 웃음을 지었지만 어느덧 앞장서서 걸어간 처자 옆에 서서 걷기 위해 다시 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그저 먼 길을 함께 걸으며 고요한 자연 속에서 또 다른 대화를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어느덧 멀리 보이는 소박한 마을의 풍경이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이별에 가까워짐을 느낀 그들의 발걸음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양반님은 처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조용히 길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처자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고백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마을이 나으리께서 앞으로 돌보셔야 할 오천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자는 고요하게 말을 이어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동안 함께한 길을 되돌아보며 조금 떨리는 듯 했습니다. 양반님은 처자의 말에 잠시 멈춰서서 아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이리도 바로 가신다는 것이요? 내 그림에 소질이 있으니 그대의 얼굴을 그려준다고 하지 않았소. 도움을 준 이에게 아무런 은혜를 갚지 못한다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오. 그러지 말고 피곤할 터인데 하루만 더 마을에 묵고 가는 것이 어떻소? 여인도 아쉬운 듯 보였지만 이내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양반님에게 다시 인사를 건네고는 다시 한번 웃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제 배에서 나온 양반님은 아들이나 다름없으니 부디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처자의 말에 양반님은 그 뜻을 알면서도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농담은 그들이 나눈 여정과 그 속의 미묘한 감정들을 잊지 않겠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양반님은 처자와 인사를 나눈 후 마을로 돌아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리따운 처자와 헤어지니 마음속에서 뜨겁게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는 순간 마치 손에 잡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양반님이 고개를 돌리니 아직 처자가 저 멀리에서 걸어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양반님은 쉬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보시오, 기다려보시오. 양반님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처자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고 양반님은 숨을 헐떡이며 다가갔습니다. 당신과 같은 여인을 다시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소. 그동안의 모든 대화와 시간을 보냈던 이 길에서 당신은 나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소. 내 비록 백서방이 아니라 그대를 편하게 해주진 못하겠지만 나의 아내가 되어주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빛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처자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양반님의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그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처자는 고개를 들고 양반님을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나으리. 처자는 잠시 말문을 열고 그동안 마음속에서 억눌려왔던 감정들을 고백하듯이 풀어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나으리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으리께서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반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속에서 기쁨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자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나으리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양반님은 한 송이의 꽃과 같은 여인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그 여인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양반님과 처자는 오천에서 화려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 후 첫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자가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의 철벽 요새와 같은 입을 여시는 건 결국 서방님이시네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저 추파만 던지실 줄 알았던 한량 나으리께서 제 옆에 계실 줄 말입니다. 처자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양반님은 그날 밤 주막에서의 농담을 기억하며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안 하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대의 서방은 열지 못하는 문은 없다고 말하지 않았소? 다만 그대의 서방은 한없이 가벼우니 그대가 당장 내일 도망가면 어찌할지 내 참으로 고민이요. 그 말을 들은 처자는 잠시 정색하며 말없이 일어나 양반님의 등짝을 세게 때렸습니다. 등짝을 맞은 양반님은 갑작스런 처자의 모습에 잠시 당황하였습니다. 서방님, 이제부터는 한없이 가벼운 모습으로 다른 여인의 문을 열면 나에게 죽을 줄 아시오.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양반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다짐한 것이 하나 있어. 이제부터 내 삶의 꽃은 그대의 단 한 송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양반님은 씩 웃으며
느끼한 표정을 짓고는 한마디 더 건넸습니다. 이리 오시오. 꽃에 물을 줄 시간이오. 어머, 서방님. 잠시만. 그렇게 원님과 처자는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며 누구보다 뜨거운 첫날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 양반님은 오천에서 백성들을 돌보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양반님의 아내인 뱃사공 여인도 서방님을 도우며 두 사람은 함께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온 마을이 들썩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그날 밤, 장정들은 씨름판에서 힘을 겨루고 안악들은 윷놀이에 한껏 들뜨며 아이들은 쥐불놀이로 동네를 휘저었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대보름 날에는 해마다 빠지지 않는 특별한 광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황소를 타고 저잣거리를 누비는 천하장사 박대근의 행차였죠. 왔구나. 박대근이 왔구나. 골목마다 장정들은 소리 높여 박대근의 이름을 외쳤고 안악들은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렸으며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라 얼굴이라도 한번 더 보려 하였습니다. 박대근이라 하면 기골이 장대한 데다 힘께나 쓰는 사내라 마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답니다. 키는 한 장이 넘고 어깨는 들소 같았으며 주먹을 한번 휘두르면 장작 더미가 산산이 부서질 정도였죠. 그런데 박대근이 유명해진 것은 힘만큼이나 또 다른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대근이 또 황소 타고 나왔구먼. 저 덩치에 걸어 다니면 안 어울리지. 그런데 저 황소도 대근이한테 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겠느냐? 그날도 어김없이 대보름이 돌아왔습니다. 박대근은 황소를 타고 여유롭게 저잣거리를 지나고 있었죠. 황소 등에 걸터 앉아 팔짱을 낀 채 마치 장원급제라도 한 선비처럼 위풍당당하였습니다. 그 뒤로 늘어선 사람들은 박대근을 따라 노래를 부르고 사물패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연례 행사로 여기고 있었죠. 길을 비켜라. 천하장사 박대근 나가신다. 우리 마을의 보물이시다. 모두 물러들 서거라. 안악들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흘끔흘끔 바라보았고 장정들은 그의 늠름한 풍채에 박수를 쳤습니다. 과부들은 부채를 들고 얼굴을 가렸으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박대근이 성큼성큼 황소를 몰아 저잣거리를 행차하는 그때였습니다. 어이쿠, 왜 이러느냐, 이놈. 황소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서더니 대뜸 오줌을 갈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물줄기가 길바닥을 적시자 사람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죠. 아이고, 대근이도 크다지만 저 황소도 덩치 하나는 알아줘야겠구먼. 저러다 박대근이도 시원하게 한번 갈기는 거 아니냐? 박대근은 황소 등을 두드리며 껄껄 웃었습니다. 이놈, 나와 다니더니 대소변도 내 성미 닮아 시원하게 보는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장정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근아, 그러지 말고 너도 한번 시원하게 갈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에 온 동네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잣거리는 왁자지껄 떠들썩했습니다. 장사꾼들은 마지막 손님을 붙잡느라 목청을 돋우고 아이들은 쥐불놀이를 하며 깔깔거렸죠. 대근이가 명월관 기생집 골목 앞에 도착할 때쯤 우렁찬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대근이가 왔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황소 한 마리가 위풍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등에 걸터 앉은 대근이는 마치 장군처럼 손을 흔들며 저잣거리를 휘젓고 있었죠. 아이고, 오늘도 시작이구먼. 대근이가 명월관으로 향하는 날은 온 동네가 난리 난다더니. 주변에서 농을 던지는 소리에 장정들은 껄껄 웃었고 안악들은 못마땅한 듯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다들 한 가지는 알고 있었죠. 박대근이 명월관에 들어가는 날이면 술이 강물처럼 흐르고 밤새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다음 날이면 기생들이 허리와 다리를 주무르며 탄식을 쏟아냈다는 것을요. 황소의 등에 앉은 박대근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껄껄 웃으며 명월관의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이미 큰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기생들이 고운 비단 저고리를 나부끼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단장을 한 이는 행수기생 나농이었습니다. 아이고, 댁은 납셨네. 오늘은 또 얼마나 마시고 날뛸 것이오? 나농이 곁으로 다가와 팔짱을 끼자 박대근은 느긋하게 웃으며 주전자부터 들고 한 사발 가득 술을 따랐습니다. 어허, 이 몸이 왔으니 술이 물처럼 흐르지 않으면 섭섭하지 않겠느냐?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내가 직접 당신 술시중을 들겠소. 박대근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잔을 비우고 또 비웠습니다. 사람들은 대근이 잔을 비울 때마다 고울 우물이 마른다. 몇 깔깔거렸죠. 그렇게 마시고 또 마시기를 한참 박대근은 어느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눈을 가늘게 뜨고 나농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농아, 넌 참으로 곱구나. 어머, 대근이도 참.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나농은 박대근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이곳 명월관의 기둥서방이 된 지도 어언 1년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죠. 대근아, 어찌 이리 맥을 못 추는 게요? 예전 같지가 않구려. 예전엔 기생 10명도 감당할 기세더니 요즘은 한 명만 와도 골아떨어지지 않소? 나농이 눈을 가늘게 뜨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대근은 주먹으로 탁자를 콱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소나귀에 잡힌 잔을 다 비우기도 전에 그의 머리가 스르르 숙여지더니 기둥에 기대어 코를 골기 시작했죠. 이럴 줄 알았어. 나농이 허리를 꺾으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박대근을 내려다보던 나농은 쯧쯧 혀를 찼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드르렁거리는 모습이 우습기 그지없었지만 기둥서방 또한 점점 본인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나농은 자신이 더 한심했습니다. 이런 산돼지를 거둬들일 줄이야. 입으로는 투덜거렸으나 눈길은 자꾸 대근이에게 갔습니다. 박대근이 명월관을 드나든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씨름판에서 이긴 날이면 친구들과 함께 들러 술을 마시는 정도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언제부턴가 나농의 방에 눌러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술만 퍼마시던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 덩치, 그 기운. 이놈 덩치만 크더니 사람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네. 처음엔 장난이었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한번 품어본 것뿐이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한번 맛을 보니 이놈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명월관을 찾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면서 나농의 처지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기생은 재물 많은 양반들에게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바로 박대근이었습니다. 처음엔 거들떠도 보지 않았지만 대근이의 능력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 놈 힘만 센 줄 알았더니 이런 방중술은 어디서 배운 것이냐? 나농이 숨을 몰아쉬며 비단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몰라요, 그런 거. 대근은 어깨를 으쓱하며 술을 한 잔 더 들이켰죠.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였습니다. 하지만 대근이에게 빠진 것은 나농 쪽이었습니다. 기둥서방을 드릴 줄은 몰랐지만 이만한 사내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야, 대근아, 너 여기 눌러 앉아라. 예? 뭘 그렇게 놀라느냐? 어차피 내 놈이 갈 곳이 어디 있다고. 그냥 내 방에서 살아라. 대근은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그날부터 나농의 방에 눌러 앉았습니다. 기둥서방 노릇이라면 이미 익숙한 몸. 다만 이제는 다른 방이 아니라 나농의 방에서만 지낼 뿐이었죠. 그렇게 명월관의 가장 크고 좋은 방에 황소 같은 사내 박대근이 들어앉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근이도 나농에 대한 애욕이 점점 사라졌고 술을 들이마시고는 먼저 잠들어 버리는 게 일쑤였죠. 그날 밤도 박대근은 술에 잔뜩 취해 나농의 방에서 골아떨어졌답니다. 이럴 수가, 이놈이 그냥 자버리다니. 나농은 팔짱을 낀 채 한숨을 내쉬었죠. 기둥서방 하나 들여놓고도 이 모양이라니 기생 10명도 감당하던 사내가 술 몇 사발에 저렇게 뻗어버릴 줄이야. 촛불을 살짝 끄자 방 안이 은은한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나농의 속을 가라앉혀 주지는 못했죠. 이러다간 내 속이 다 타고 말겠구나. 그녀는 살며시 이불을 당기며 대근을 내려다보았답니다. 술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드르렁거리며 자고 있었지만 저 덩치는 여전했죠. 한눈에 보아도 산돼지 같은 사내였습니다. 하긴 이렇게 멀쩡한 걸 두고 혼자 한숨만 쉬고 있을 이유가 없지. 나농은 천천히 그의 품속으로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손끝이 넓은 가슴을 타고 흘러내리자 그녀는 피식 웃었답니다. 그래도 그것이 웅대한 걸 보니 우리 기둥서방 대근이가 살아있구나. 그녀는 스르르 그의 옆으로 파고들며 얼굴을 묻었습니다. 거친 숨결이 귓가를 스쳤고 그 온기에 입술이 저절로 말려 올라갔죠. 이놈 기둥서방이 되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러나 대근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보자. 내가 직접 요분지를 해야겠구나. 나농의 손길이 살며시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닿자 단단한 살결이 슬쩍 꿈틀거렸답니다. 자는 것 같더니 아랫도리는 여전히 멀쩡하구나. 그녀는 피식 웃으며 대근의 품속으로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숨결이 더욱 뜨거워졌죠. 이보게 대근아. 이나농이 곁에 있는데 이렇게 자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대근은 숨소리만 크게 내뱉을 뿐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없었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먼저 시작하지. 나농은 천천히 그를 감싸 안으며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을 따라 대근의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 이놈아. 넌 가만히 있거라. 내가 알아서 다 하마.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불을 걷어 올렸습니다. 이런 산돼지를 걷어들였으니 기둥서방이 아니라 기둥처럼 누워있기만 하는구나. 그녀의 손끝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내려가자 꿈쩍도 않던 대근의 몸이 슬며시 반응하기 시작했답니다. 오호라? 너도 나만큼이나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농은 피식 웃으며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명월관에서는 달빛도 쉬이 내려오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대근은 흐트러진 채로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켰답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온몸은 나른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이게 뭐하는 짓이냐, 대근아.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널브러진 옷가지며 비틀린 비단 이불이 어젯밤의 광경을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그제야 그는 풀어진 옷고름을 다시 여미며 혼잣말을 했죠. 기둥서방 노릇을 하면서 늙어가는 것이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문득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황소 같은 덩치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던 사내가 이제 기생집 한 구석에서 나농의 품에 묶여버린 것만 같았죠.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섰답니다. 때마침 장터가 열리는 날이라 저작거리는 시끌벅적했죠. 대근이도 그곳을 어슬렁거리며 걸어가다가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보시오, 대근이 아니오? 고개를 돌리니 박물장수 삽사리가 광목천을 어깨에 둘러맨 채 방긋 웃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삽살이. 그동안 어디서 무슨 장사를 하다가 이제야 나타났단 말이오? 허허, 여전히 기운은 넘치는구려. 그런데 얼굴빛이 영 안 좋구먼.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게요? 대근은 머뭇거리다 삽사리의 어깨를 툭 치며 답했답니다. 요즘 기둥서방 노릇이 영시들해서 말이오. 예전처럼 활력도 없고 이게 다 뭐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삽사리는 대근의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그의 팔을 붙잡고 장터 한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녹슬 잃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좋은 일을 하나 소개해 주겠소. 좋은 일이라니? 자네처럼 튼튼한 장고를 탐내는 과부들이야말로 세상에 널려 있다오. 그 여인네들이 살아생전 단 한 번이라도 사내의 참맛을 보고 싶어 한달이 나 있지. 대근은 눈을 껌뻑이며 삽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있단 말이오? 그렇다니까. 이 몸이야말로 동네마다 떠돌며 과부들과 있다운 인연을 맺어주는 일을 하고 있지. 그런데 자네 같은 사내는 귀하디 귀한 몸이라 내가 따로 손을 좀 써야겠구려. 대근은 여전히 못 믿어온 표정을 지었지만 삽사리는 능청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소개해준 여인네들은 재산도 많고 품위도 있고 무엇보다 자네처럼 장대한 사내를 탐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소? 그 말에 대근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답니다. 과부들이라.
삽살이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근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보시오, 대근이. 사내라면 일평생 한 번쯤은 풍류를 즐기며 살아봐야 하지 않겠소? 게다가 그대의 능력이면 한 번 맛을 본 여인네들이 다시 찾지 않을 리가 없지. 대근은 그제야 껄껄 웃으며 삽살이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소. 한번 가봅시다. 어디 나를 필요로 하는 여인네들이 있다면 말이오. 그렇게 대근은 박물장수 삽살이의 손에 이끌려 과부들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 박물장수 삽살이에게 이끌려 첫 번째 과부를 찾아간 대근은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답니다. 사내답게 산전수전 다 겪었건만 처음 만나는 과부들과 한 방에 들어서니 남다른 기운이 감돌았죠. 자, 대근이 왔소이다. 여태 홀로 지내온 세월이 아깝지 않소? 삽살이가 웃으며 과부를 재촉하자 마주 앉아있던 여인이 수줍게 웃더니 대근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답니다. 이렇게 장대한 사내가 있을 줄이야. 대근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으며 으스대듯 웃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내인 줄 모르시오? 이 박대근 한 번 안으면 누구라도 두 번은 찾는다 하오. 어머나, 그럼 나도 오늘부터 두 번 찾게 되는 것이요? 과부는 피식 웃으며 대근의 손을 당겼고 그렇게 첫 번째 과부와의 밤이 시작되었답니다. 첫날은 한 여인과 둘째 날은 또 다른 여인과 셋째 날은 아예 두 여인이 대근을 번갈아 불렀습니다. 허허, 이러다간 대근이 몸이 나만하질 않겠구먼. 박물장수 삽살이는 혀를 찼지만 대근은 오히려 팔짱을 끼고 웃었죠. 이 맛에 사는 것이지. 지금껏 한 여인만 품다가 이렇게 여러 여인을 만나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라오. 과연 그의 말대로 과부들은 한 번 대근을 맛보고는 줄줄이 찾아왔답니다. 박대근이라더니 정말 소문대로구려. 하룻밤 지나니 몸이 한결 가뿐하구먼. 이런 기운이라면 내 남편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냥 대근이를 택할 것이오. 그렇게 과부들 사이에서 박대근의 이름이 점점 퍼져나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삽살이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근을 불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부가 남았소. 마지막이라니? 내가 만날 여인이 이렇게 빨리 동이 난단 말이오? 허허, 이번에는 아무나가 아니오. 오실댁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오. 오실댁? 대근이 눈썹을 꿈틀거리며 되묻자 삽살이는 더욱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답니다. 남편 잃은 지 10년, 아직도 정절을 지키며 사는 여인이지. 하지만 말이오. 하지만 뭐요? 그 집에서 밤마다 한숨소리가 난다 하오. 문을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 대근이 자네가 열어줄 수 있지 않겠소? 대근은 손바닥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은 정해졌구먼. 그날 밤 박대근은 오실댁의 집 앞에 섰답니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자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오? 기별을 받고 왔소. 들어가도 되겠소?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고 달빛 아래 오실댁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대근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렇게 박대근은 과부들의 마지막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박대근은 오실댁의 방에 발을 들여놓았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초 냄새가 감돌았고 기와집치고는 다소 소박한 살림살이가 놓여 있었죠. 하지만 대근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단연 오실댁의 모습이었답니다. 10년을 정절을 지켜온 여인이라더니 과연 곱디고 온 얼굴과 품위가 남달랐죠. 그녀는 촛불 아래에서 가만히 앉아 대근을 바라보았고 손을 조용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오실댁, 참으로 고운 얼굴이오. 대근이 능글맞게 말을 건네자 오실댁은 수줍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안 된단 말이오? 나는 열려요. 효행까지 인정받은 몸이니 감히 이런 일을 벌여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말과 달리 오실댁의 손끝이 살며시 떨렸습니다. 10년을 혼자 지내며 남몰래 삼켜야 했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몰려온 듯했죠. 대근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정절이란 것이 말이오. 혼자 지키려고 하면 바람만 스쳐도 흔들리는 법이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누가 본단 말이오? 하지만 오실댁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대근은 그녀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소.
나와 함께 참된 여인의 기쁨을 누려보시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실댁의 몸이 스르르 기울더니 대근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오실댁의 방에서는 촛불이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답니다. 어떤 이는 지나가다 들려오는 애달픈 신음 소리에 슬며시 걸음을 늦추었고, 어떤 이는 마당까지 퍼지는 거친 숨소리에 얼굴을 붉히며 헛기침을 했죠.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오실댁이 집을 버려두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아니, 오실댁이 사라졌다니? 이게 무슨 말이요? 그 연려휴행 받은 그 오실댁 말이요. 남편 없이 평생 정절을 지키겠다던 그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대체 어디로 간 거란 말이요. 장터에서는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그날 밤 무언가가 있었던 모양이요. 아니, 그 무언가가 뭐요? 사람 입으로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소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밤 이후로 오실댁이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깨달은 듯한 얼굴을 하고 새벽녘에 집을 나섰다는 거 아니겠소? 그 남자가 누구인지 뻔하지 않소? 대근이 아니고 누구겠소?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눈을 휘둥그레 떴죠. 대근이가 한번 품으면 여인들이 그냥은 못 버틴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구먼. 이러다 마을 여인들 전부 대근이 손에 넘어가는 거 아니요? 그러게 말이요. 아이고, 저놈을 그냥 둘 수 있겠소.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박대근은 더 이상 마을의 수군거림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과부 하나쯤 품었더니 온 동네가 난리구먼. 이래서야 내가 마음 편히 살겠소. 대근아, 너도 이제 적당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삽살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대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적당히?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한데 적당히가 어찌 되겠소? 그는 팔을 한번 쭉 뻗으며 으스대듯 웃었습니다. 이 몸이 한 번만 안으면 여인들이 두 번, 세 번 찾는다 하니 나는 그저 몸이 부지런할 뿐이라오. 허허, 내 놈 진짜 점점 건방져지는구먼. 하지만 대근의 기세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그를 찾는 여인들이 더 이상 숨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근이 어디 있소? 나도 좀 만나봐야겠소. 하룻밤만 안아달라 해야겠소. 이제 과부들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점점 더 대담해진 대근은 어느 순간부터 남편 있는 유부녀들까지 상대하기 시작했죠. 마을 사내들이 알면 대근이 너를 미워하겠구먼. 싫어할 놈들은 싫어하고 좋아할 여인들은 좋아하면 되는 것이지. 이제 박대근의 이름은 과부들 사이에서만 돌던 것이 아니라 젊고 혈기왕성한 유부녀들의 입에서도 오르내리게 되었답니다. 어머, 저 대근이라는 사내 한 번 품으면 그냥 못 잊는다던데. 진짜 그래? 나도 한 번. 쉿! 남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이제 대근을 찾는 여인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았고 그를 찾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대근의 태도는 더욱 오만방자해져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낱 기둥서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의 유부녀들까지 흔들어 놓는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마을에서 거칠 것이 없던 박대근의 엽색 행각은 날로 더해졌습니다. 과부는 물론이요, 남편이 있는 유부녀들까지 그를 몰래 찾아와 하룻밤을 구걸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박대근은 그야말로 천하를 가진 듯 으스대며 이제 웬만한 여인에게는 흥미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이 몸이 감당 못할 여인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오만방자해진 대근의 발길이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으니 바로 고을 사또의 애첩이었습니다. 고을 사또는 나이도 지긋하고 관직도 탄탄했으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그 젊은 애첩 때문이었죠. 이 애첩은 겨우 18이 된 동기로 꽃처럼 어리고 고왔지만 사또에게는 다소 감질나는 상대였습니다. 사또는 나이가 들어 기운이 예전 같지 않았고 이 때문에 애첩의 어린 열정과 호기심을 다 받아줄 수 없었죠. 사또 나으리께서는 어찌 그리 일찍 주무십니까? 내 잠을 자고 싶어서 자겠느냐? 하지만 전 아직 한창 피어나는 나이라고요. 그렇게 갈증을 느끼던 애첩의 귀에 어느 날 박대근이라는 사내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대근이라 하는 사내가 과부 하나 품었다 하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지요? 그렇다더군요. 한번 다녀간 곳은 불바다가 된다 하더이다. 애첩의 호기심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기회는 뜻밖에도 찾아왔죠. 그날 사또는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들과 밤늦도록 술을 마시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사또 나으리는 돌아오지 않으실 테니 마님께서도 편히 쉬십시오. 애첩은 시녀들의 입에서 이 말을 듣자 눈을 반짝였죠. 오늘이로구나. 그녀는 한껏 곱게 단장을 하고 은근히 박대근이 머무는 주막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근은 술을 마시며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방의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누군가가 조용히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누구요? 달빛 아래 비친 모습은 어리지만 요염한 기생 차림의 여인이었죠. 박대근이라 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이 몸을 모르는 이가 있었단 말이오? 애첩은 부드러운 손길로 자신의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고 한번 찾아와 보았습니다. 과연 소문대로이신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대근은 그 말에 피식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대는 꽤 대담한 여인이구려. 애첩이 살며시 대근의 무릎에 손을 얹었습니다. 과연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 순간 대근은 뇌리를 스치는 불안한 기운을 느꼈지만 곧 그 기분은 애첩의 은은한 향기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 밤 주막의 방에서는 창호지가 찢어질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고운 분이 이리도 목말라 하실 줄이야. 애첩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대근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갈증이 심했던 사람처럼 목이 마르다 못해 그를 탐하는 모습으로 변했죠. 이런 사내가 이 고을에 있었다니 나는 왜 이제 알았을까요? 그렇게 한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애첩은 촛불이 꺼진 방 안에서 완전히 혼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근은 땀을 훔치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이거 대체 누구의 여인인지는 몰라도 그동안 속을 태운 모양이구려. 그는 능청스럽게 옷을 주워 입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이리 고운 분이 나를 먼저 찾았다니 과부들만 찾던 내게도 새로운 운이 트였구먼. 그러나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튿날 밤 사또는 관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애첩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애첩아, 어젯밤 내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써주었구나. 오늘은 특별히 너와 시간을 보내려 하니 이리 오너라. 그러나 애첩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색도 없이 멍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또? 무슨 일이더냐? 그러자 애첩이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손을 앞으로 내저으며 말했죠. 나으리, 저는 이제 나으리와는. 뭐라? 이제는 도저히. 도저히 무엇이냐? 그러자 애첩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나으리께서는 너무 작으시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또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이 굳어버렸습니다. 뭐라 했느냐? 애첩은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흐느끼듯 중얼거렸습니다. 나으리, 저는 그날 밤 그 사내를 만나고 나서야 세상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그 사내? 그 박대근이옵니다. 그 순간 사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인연이? 감히 내 애첩이 다른 사내와? 순간 사또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고 방 안에 있던 찻잔을 와장창 깨뜨렸습니다. 박대근, 저놈을 당장 잡아라. 그렇게 대근은 그동안의 무절제한 엽색 행각으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을 곳곳에 방이 붙었고 박대근을 잡아들이라 는 사또의 명이 내려졌죠. 이거 너무 맛이 좋아서 한입 베어 물었을 뿐인데 내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것이오? 대근은 뒷머리를 극적이며 피식 웃었지만 점점 조여오는 위기의 기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고을 곳곳에서는 수색이 벌어졌습니다. 박대근을 당장 찾아내라. 사또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포졸들은 밤새도록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대근이 놈이 어디로 갔느냐? 본 사람 없느냐? 그러나 대근은 이미 마을 곳곳에서 많은 여인들과 정을 통했던 터라
아낙네들은 그를 숨겨주기에 바빴습니다. 대근이요? 못 봤는데요. 어디 산으로 도망갔겠지요. 워낙 장사니까. 그런 천하의 잡놈을 우리가 왜 감싸겠습니까? 하지만 아랫목에서는 대근이 비단 이불을 덮고 숨죽이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을이 잠잠해지자 대근이 다시 마을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대근아, 이번엔 왜 벌써 내려왔느냐? 사또가 알면 큰일 날 것이야. 삽사리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 이사간 사또가 내 놈을 잡아들였다는 것이야. 어서 도망치거라. 하지만 대근은 코웃음을 치며 팔을 뿌리쳤습니다. 에이, 사또도 참. 한번 노란한 일로 이 난리를 치겠소? 남자는 원래 기운이 넘치면 좀 풀고 살아야 하는 법이지 않소. 한 여인만 품기에는 내가 너무 크지 않소. 이놈아, 넌 사또 애첩을 손대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내 놈 때문에 사또가 길을 못 펴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단 말이다. 그러나 대근은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사또의 관하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놈 감히 내 애첩을 건드려! 사또는 대근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으리, 그런 말씀 마시오. 애첩께서 먼저 절 원하셨던 것이오. 저라고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놈아! 사또는 노발대발하며 당장 형틀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저놈을 곤장으로 쳐 죽여라! 포졸들이 대근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나으리, 사내라면 좀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다 병나십니다. 네 이놈! 아직도 그 입을 놀릴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이방이 다급히 다가와 사또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지금 저자를 때려 죽여봐야 대감마님들께 소문이 퍼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칫하면 우리 고을만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어찌한단 말이냐? 이방은 사또의 귀에 다시 한번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사실 요즘 조정에서 환관이 부족하여 내시를 모집하고 있다 합니다. 각 고을마다 한 명씩 차출해야 하는데 저자를 한양으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사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환관이? 예, 그렇사옵니다. 어차피 저자를 곤장으로 죽이는 것보다 그 물건을 잘라버리는 것이 더 통쾌하지 않겠사옵니까? 사또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다. 그러면 저놈을 내시로 만들어 버리겠다. 한양으로 떠나는 날 고을의 저작거리는 떠들썩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근이 어쩌다가 저리 묶여가는 게야. 그 장사 같은 사내가 이제 내시가 된다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거냐. 아낙네들은 길가에 주저앉아 치맛자락을 적시며 울었고 기둥서방으로 삼았던 행수기생 나농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이방에게 바짝부터 애원했습니다. 이방 나으리, 제발 대근이를 그냥 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없어지면 명월관이 허전해질 것이옵니다. 그러면서 손끝에 몰래 감춰둔 노잣돈을 슬며시 내밀었죠. 이방은 돈을 손에 쥐고 혀를 찼습니다. 행수! 이 돈이 얼마나 된다고 내 목을 걸겠어? 내 시로 보내라 하신 분이 사또 나으리요.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나농은 대근을 와락 끌어안고는 오열했습니다. 대근아, 내 놈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가는 게냐. 허허, 행수. 그렇게 애달프게 울 것까지야 내가 없는 동안 다른 사내 하나 드리면 되지 않겠소? 듣자 하니 내가 한양에서 벼슬을 준다고 하더이더라. 이 죽일 놈아, 넌 내시가 뭔지 알고 가는 게냐. 퍽. 나농은 대근의 등을 두드리며 울고 대근은 그런 나농을 보고도 시큰둥하게 웃었습니다. 명월관에서 그렇게 푸짐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내가 떠난다고 저리 울다니 나도 참 감개무량하구려. 그렇게 떠드는 사이 포졸들이 대근의 포승줄을 3개 잡아 끌었고 그는 더 이상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양에 도착한 후 더 이상 농담할 기회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며칠을 걸어 한양에 도착하니 대근과 같은 신세의 남정네들이 곳곳에서 끌려왔습니다. 으아!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의 남정네들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요? 거세하는 소리요. 누군가 중얼거리자 대근도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아니, 그걸 미리 말해주지 않다니. 그가 놀라는 것도 잠시,
내시 후보들은 하나둘 눈을 가린 채 차가운 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대근의 차례가 되었고 그가 형틀에 묶이는 순간 몸을 사지가 결박되었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그냥 벼슬이 된다고 해서 왔지 거시기를 자른다는 소리는 못 들었소. 제발 놓아주시오. 그러나 그의 비명은 것의 백정들에게는 하등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랫도리가 벗겨지고 장정 넷이 그의 사지를 짓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으아! 비명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대근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기절해 있었을까.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얼굴에 맞고 깨어났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의 일부가 사라졌고 움직일 때마다 쓰라린 고통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운 좋게도 살아났구나. 거세 백정이 그를 내려다보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방곡곡에서 끌려온 66명 중 30명은 죽었으니 내 놈은 복받은 줄 알아라. 그러나 대근은 복받은 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놈은 궁에서 환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임금님 처소의 문지기 역할이니 충성을 다하거라. 그렇게 대근은 궁궐에서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궁녀들의 처소 앞에서 초롱을 들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희멀건 숨소리와 우누지락 지나가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제 넷이다. 보주도 신도 없다. 기둥에 기대어 닭똥 같은 눈물을 떨궜습니다. 세상 모든 여인을 품을 수 있었던 남자가 이제는 그저 문지기일 뿐이라는 현실이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어느 날 4시에 우두머리 상선이 그를 불렀습니다. 박대근, 너도 이제 가정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대근은 피식 웃었습니다. 저 같은 몸이 무슨 가정을 가질 수 있겠사옵니까? 내 시도 혼례를 올리는 것이 규례다. 내 몸종이 아니라 내 집안을 돌볼 여인이 필요할 것이니라. 그렇게 대근은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부는 30대 중반의 과부였고 7살 난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잘된 것이 아들까지 들였으니 내 집안도 번창하겠구나. 그러나 대근은 번창이라는 말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번창이라. 아무리 아들이 있어도 그는 더 이상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은 곧불 몸살에 일찍 퇴거했더니 그는 믿기 힘든 광경을 보았습니다. 집 앞에서 장작을 패던 나무꾼과 그의 아내가 툇마루에서 몸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대근은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대근의 삶은 철저히 무너져 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이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옛날 조선 경상도 안동에는 왕릉을 돌보는 이참봉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이제 40을 넘겼지만 여전히 혼인 한 번 하지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는 능 주변의 숲과 나무, 무덤의 정결함을 관리하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참봉은 성품이 온화하고 일에 충실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으나 가끔씩 능을 홀로 지키며 느끼는 외로움은 그에게 어쩔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능 주변은 계절마다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봄이면 벚꽃과 진달래가 흐드러지고 여름이면 짙은 녹음 속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이면 감나무와 밤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겨울이면 눈 덮인 숲이 그 자체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경치도 이참봉의 쓸쓸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참봉은 평소와 다름없이 왕릉을 돌보다가 능의 성물 곁에 앉아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는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으나 헝클어진 머리와 창백한 얼굴은 그녀의 고단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맑고도 슬펐습니다. 참봉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여기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오. 무슨 연유로 이곳에 와 있는 게요? 여인은 놀란 듯 얼굴을 들었으나 눈물로 가득 찬 두 눈은 그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희빈이라 합니다. 제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직에서 쫓겨난 뒤로 유배를 가셨습니다. 그 일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여동생과 함께 초라한 집에 남겨졌습니다. 제 마음 둘 곳이 없어 이곳에 와한을 풀고자 하였습니다. 이찬봉은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동정심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그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왕릉 주변에서 울고 있는 박희빈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울음을 그치고 잠시 나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오. 당신의 사정을 좀 더 듣고 싶소. 희빈은 찬봉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안정을 찾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곁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안과 처지 그리고 마음속에 맺힌 한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이찬봉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과 동생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집안은 초라하게 무너졌고 끼니조차 있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는 나날이 이곳에 와 눈물로 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할 뿐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찬봉은 그녀의 처지가 너무도 딱하여 자신의 창고에서 쌀과 약간의 음식을 내어줄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능을 관리하는 일로 약간의 곡식과 물자를 받을 수 있었기에 그것을 희빈과 그녀의 가족에게 나누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희빈아 씨, 내일 다시 이곳으로 나오시오. 내가 당신을 돕겠소.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찬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저 죄인의 딸일 뿐인데. 당신의 부모님이 어떤 일을 겪었든 내가 본 당신은 그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요. 마땅히 돕는 것이 내 도리라 생각하오. 희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찬봉은 그녀를 위로하며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찬봉은 창고에서 쌀과 몇 가지 반찬거리를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어제 희빈의 처지를 생각하며 작은 도움이나마 그녀에게 건네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양반가의 딸로 고생을 겪고 있는 그녀를 돕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이 씨는 준비한 보따리를 들고 왕릉으로 향했습니다. 능 앞에는 어제와 다름없이 희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땅을 바라보며 한참을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찬봉은 그녀를 보며 잠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희빈아 씨, 이렇게 다시 와주시니 고맙소. 그의 목소리에 희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들고 온 보따리를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찬봉 나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당신의 사정을 듣고 준비한 것이오. 쌀과 몇 가지 음식이니 집으로 가져가 동생들과 나누시오. 어찌 이리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희빈은 두 손을 휘저으며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찬봉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법이요. 더구나 내가 관리하는 이 능은 나라님을 모시는 곳이니 백성을 보살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희빈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찬봉 나리의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 능 관리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이 씨는 희빈에게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희빈은 그제야 어두운 얼굴에 희미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단단히 쥐고 자리에서 일어나 찬봉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동생과 함께 이 은혜를 갚을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시오. 희빈은 고개를 숙이고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능을 떠났습니다. 이찬봉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찬봉은 희빈 아씨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처연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눈물로 가득 찬 얼굴로 보따리를 품에 안고 돌아서던 모습은 그의 마음에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녀를 돕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이상으로 그녀가 어떤 여인인지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피어나고 있음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참봉은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아씨는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저렇게 깊은 슬픔을 품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녀를 돕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이겠지.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누군가를 돕는 것은 잘못이 아닐 테지. 며칠 뒤 참봉은 우연히 장에 갔다가 희빈 아씨가 사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왕릉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초가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와 그 가족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 집이라면 몰락한 양반가의 딸들이 살고 있는 곳이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니 어린 아씨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요. 참봉은 희빈 아씨의 집에 대해 알게 되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쌀과 마른 나물 그리고 몇 가지 음식을 준비하여 그녀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참봉이 그녀의 집을 처음 찾아갔을 때 그곳은 매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좁고 낡은 초가집은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고 뜰은 잡초로 가득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희빈 아씨가 문을 열고 그를 맞았습니다. 참봉 나리,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씨,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른 김에 가져온 것이오. 가족들이 함께 나눠 드시지요. 희빈은 그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또 이런 걸 가져오시다니. 참봉 나리께서 어찌 이리 자애로우십니까? 참봉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끌려서요. 이 작은 것으로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는 음식을 내어주며 집안을 힐끗 보았습니다. 집안에는 희빈 아씨 외에 또 다른 젊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희빈보다 조금 더 앳되어 보였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참봉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씨, 저 여인은 혹시 동생이신가요? 희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저 아이는 제 여동생입니다. 이름은 희연이라 하죠. 나이가 20인데 혼기가 다 찼음에도 좋은 인연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봉은 희연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희빈 못지않게 단아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행동 하나하나가 점잖고 품이 있었습니다. 참봉은 속으로 감탄하며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쩌면 이리도 곱고 단정한 모습일까. 이런 집안이 몰락하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 이참봉은 이후에도 몇 번 더 희빈 아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갈 때마다 쌀이나 음식을 챙겨갔고 희빈 아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동생 희연과 점차 친밀해졌습니다. 동생인 희연은 조용하지만 상냥한 성격으로 참봉에게 차를 내어주며 예의를 다했습니다. 이 씨가 집을 자주 드나들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희빈 아씨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봉 나리가 자주 저 집에 드나든다더군. 아니, 그 참봉 나리가 아직 혼자라는데 혹시 그 집안의 아씨와 혼례를 생각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웃으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참봉은 그 소문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어느 정도 희빈 아씨를 여인으로 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만날 때마다 조금씩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참봉은 희빈 아씨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씨, 이제는 제법 안정을 찾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들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희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참봉 나리의 은혜로 저와 동생이 숨통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은혜를 갚을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이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아씨, 만약 제가 더 돕고자 한다면 그것이 과한 일이 될까요? 희빈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그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께서 저희를 위해 해주시는 일은 과분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저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녀의 말에 이참봉은 더욱 확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가족을 돕는 것뿐 아니라 그녀와의 인연을 깊게 이어가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얼마 후 이참봉이 왕릉 주변을 순찰하던 중 사또가 그를 불렀습니다. 사또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참봉, 내가 들으니 왕릉에서 울고 있던 여인에게 쌀과 음식을 건넸다지. 어찌 그런 일을 하였는가? 이참봉은 고개를 숙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예, 사또. 그 여인이 몰락한 양반가의 아시로 가족과 함께 힘겹게 살아가는 처지라 감히 작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왕릉은 나라의 상징이자 법이 서린 곳이네. 그런데 감히 그곳에서 울며 소란을 피우는 자를 벌하지 않고 돕다니 이것이 그대가 맡은 직책에 맞는 행동이란 말인가? 사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주변에 있던 관리들도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참봉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또, 저는 그녀가 단순히 감정에 휩싸여 울음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연을 품고 그곳을 찾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를 벌하기보다는 돕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큰 권위를 실추시키기라도 한다면 어찌할 셈인가? 참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백성이 억울함을 품고 방황할 때 이를 어루만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나라의 권위가 아닙니까? 저는 그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작은 도움을 준 것뿐입니다. 사또는 한참 동안 참봉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단호하고 성실한 태도에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봉, 그대의 말이 틀리지 않음을 인정하겠네. 하지만 나라의 법과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니 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사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또는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만 넘어가겠네. 다음엔 나도 관용을 베풀 수 없을 것이네. 이 씨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사또의 질책을 계기로 앞으로 더 신중히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희비나 씨가 감나무 열매를 줍다 다른 참봉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왕릉 주변의 감나무는 나라님의 상징적 재산으로 여겨져 그 열매를 함부로 손대는 것은 큰 문제로 간주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게냐? 능 근처에 나무에 손을 대다니 그게 무슨 짓인지 알고 있는 것이냐? 희비는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감을 떨어뜨리며 얼어붙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참봉은 그녀를 끌고 박사또 앞으로 갔고 사건의 전말을 보고했습니다. 사또, 이 여인이 왕릉의 감나무에서 열매를 주워가려 했습니다. 박사또는 얼굴을 붉히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내가 그 참봉에게 경고하지 않았는가? 어찌 이런 일을 또 벌이느냐? 이참봉은 사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그녀와 가족의 사정을 들은 뒤로 제대로 살피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내가 어찌 그대의 충성심을 믿을 수 있겠는가? 박사또는 분노를 참지 못해 호통쳤습니다. 그러나 이참봉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방법을 찾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사또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어기면 그대는 관직을 내려놓게 될 것이네. 감사합니다, 사또. 반드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씨는 사건 이후 희빈 아씨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씨, 이번 일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지만 나랏일과 연결된 곳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희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참봉 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나리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참봉은 마음을 놓으면서도 그녀의 가족을 돕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 사건 이후 이참봉은 박사또의 엄격한 경고를 되새기며 희빈아 씨와 그녀의 가족을 돕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이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씨는 혼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박사또가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에 이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또도 이제 각관직에 오른 젊은 관리라 했지. 그의 관심을 돌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다음 날 이 씨는 왕릉 주변을 돌아다니며 박사또와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사또, 한 가지 줘. 이야기가 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또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얼마 전 만난 박희빈 아씨의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니 그녀의 여동생이 혼기가 참처녀인데 마을에서도 미모와 품행이 단정하다고 소문난 여인입니다. 박사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내게 그 여동생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가? 이참봉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또께서 혼인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사또님께 어울리는 인연이 아닐까 하여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사또는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살짝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동생이 정말 그리 아름답고 단정한 여인이라면 나도 한번 만나볼 만하겠군. 박사또는 감나무 사건 이후에도 희빈아 씨의 가족에 대해 흥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참봉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녀의 동생 희연이 어떤 사람인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일부러 업무를 마친 후 왕릉 주변을 둘러보는 척하며 희빈아 씨의 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박사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희빈아 씨 집 주변에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집에 누가 사는지 아는가? 박사또가 묻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집엔 몰락한 양반가의 딸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동생 희연 아씨는 참으로 고운 처자인데 집안이 어려워 혼례도 못하고 있다더이다. 그래도 고운 사람이던가? 박사또는 속으로 흥미를 느끼며 물었습니다. 예, 사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모와 품행이 단정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지요. 하지만 그녀의 집안 형편 때문에 인연을 맺으려는 사람이 없는 듯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박사또는 내심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이참봉을 만나 은근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참봉, 얼마 전에 말했던 그 집의 여동생 말이야. 그녀가 그렇게 단정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참봉은 박사또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미소를 띄었습니다. 사또께서 정말로 만나 뵙고 싶으시다면 제가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혼례를 위해선 아씨의 동의가 필요하니 먼저 그녀와 상의하겠습니다. 박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잘 설득해 주길 바라네.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네. 이참봉은 박사또와의 대화 후 희빈아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차분히 희빈과 대화를 나누며 박사또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희빈 아씨, 사또께서 동생 희연 아씨를 만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또께서는 젊고 유능한 분으로 동생분께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동생의 혼사를 결정하는 일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참봉 나리의 말이라면 믿겠습니다. 제가 동생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후 희빈은 희연과 이야기를 나누며 박사또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희연은 처음엔 부끄러워하며 주저했지만 언니와 이참봉의 진심 어린 설득에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이참봉은 박사또와 희연 아씨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만남은 희빈 아씨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박사또는 희연 아씨의 고운 외모와 단아한 태도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희연 역시 박사또의 젊고 당당한 모습을 보고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두 사람의 혼사를 위한 계기가 되었고 박사또는 본격적으로 혼례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사또와 희연아 씨의 혼례가 결정된 후 이참봉과 희빈아 씨는 혼례 준비를 도우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참봉은 혼례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썼고 희빈아 씨 역시 언니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세세한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혼례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참봉과 희빈아 씨는 자주 마주치며 의견을 나누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참봉은 그녀가 성실하고 세심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감탄하곤 했습니다. 아씨, 준비가 많이 번거롭지 않으십니까? 제가 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참봉 나리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혼례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저희 동생에게 이런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사람은 작은 일도 함께 상의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참봉은 희빈아 씨의 고운 마음씨와 다정한 성품에 점점 더 마음이 끌렸고 희빈아 씨 역시 참봉의 배려와 따뜻함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혼례 당일 박사또와 희연의 결혼식이 성대히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석해 축하했고 박사또는 행복한 표정으로 희연아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희빈아 씨는 동생의 행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시집을 가고 나니 희빈아 씨는 집안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생은 그녀의 가장 큰 의지처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기에 혼자 남겨진 그녀의 마음은 점점 쓸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뒤 희빈아 씨는 집 안에서 홀로 차를 마시며 동생과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잘 지내겠지. 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겠지.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허전한 걸까?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참봉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희빈아 씨는 이 씨를 맞이하며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차분히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시집간 후 느낀 외로움과 슬픔을 참봉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리, 제 동생이 잘된 것은 기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함께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던 사람이 떠나고 나니 제 안에 있던 힘마저 빠져나간 기분입니다. 이참봉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아씨, 그런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간 동생분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그러나 아씨도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셔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희빈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참봉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저도 그동안 아씨와 가까워지며 제 마음이 변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아씨를 모시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제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희빈아 씨와 이참봉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점차 서로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창밖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고 방 안의 등불은 은은한 빛으로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서로의 마음은 어느새 감춰질 수 없는 진심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씨. 이참봉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무척 소중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희빈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쌓아왔던 외로움과 슬픔이 그의 따뜻한 손길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도 나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참봉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희빈은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느끼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서서히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온 달빛은 방 안에 희미한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참봉은 천천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씨, 그대의 슬픔을 내게 맡기시오. 앞으로는 내가 그대의 웃음을 책임지겠습니다. 희비는 그의 말을 듣고 살짝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리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나리께 제 마음만은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다가섰습니다. 참봉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고요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놀라 떨었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느끼고 그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참봉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다가서며 말했다. 아씨, 그대의 모든 것을 존중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말했다. 나리, 제 마음도 같사옵니다. 오늘 밤 이 순간만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참봉은 그녀를 천천히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긴 세월 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그리움을 하나하나 녹여갔습니다. 희비는 그의 손길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안식처를 찾은 듯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나리,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지금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제게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참봉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씨, 이 순간이 우리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매일 밤, 매일 아침이 이렇게 행복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나누며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 찬 밤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위로를 발견하며 그날 밤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만남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사랑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다음날 아침까지도 방 안에 은은히 남아 이제는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깊은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자매는 각자의 자리를 찾아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서 외로움과 고난 속에 살아왔던 희빈과 희연은 진정으로 자신들을 이해하고 아껴주는 두 남성을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희연은 박사또와 혼례를 올린 뒤 사또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희빈 또한 이참봉과의 사랑을 확인한 후 혼례를 올리고 그의 곁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두 자매는 비록 집안이 몰락하며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소중한 인연을 얻었습니다. 박사또와 이참봉은 처음에는 각자의 직무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내어준 용서와 이해는 자신들에게 큰 사랑과 행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또는 자신의 엄격함을 내려놓고 희연을 마음에 품었으며 이참봉은 자신의 직무를 넘어선 따뜻한 배려로 희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어느 날 희연에게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참봉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고운 아내를 얻지 못했겠지. 희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제 마음을 얻으셨으니 참봉 나리께도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사또는 그 말에 크게 웃으며 다음 날 이참봉의 집으로 술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박사또와 이참봉은 이제 형님, 아우처럼 지내며 서로의 가정을 자주 오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집안에서는 그들의 계급이 뒤바뀌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참봉은 자신이 집안에서는 형님 대접을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장난스럽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사또, 나란일에서는 사또가 위지만 이 집에서는 내가 형님입니다. 제수 씨가 내게 가르치기를 나를 잘 모시라고 하더군. 박사또는 웃음을 터뜨리며 대꾸했습니다. 참봉날이 나란 일이야 내가 위일지 몰라도 내 아내께서는 늘 참봉되게 하는 말에 따르더군. 결국 형님 대접을 받는 건 그쪽인가? 이 둘의 티격태격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났고 마을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형님 사또와 아우 참봉,
이라며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런 소문을 개의치 않고 오히려 즐기며 지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끝에 각자의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남성은 작은 용서와 배려로 인해 진정한 사랑을 얻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와 이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조건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아껴주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박사또와 이참봉이 술잔을 부딪히며 웃음 짓는 모습 뒤로 두 자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고난과 슬픔을 뒤로하고 그들 모두는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돈의 집이건 참봉네 집이건 결국 그 집안의 가장 높은 사람은 아내들이더군. 그 말에 두 남성은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